네, 지난 차시에서 신용장 법률관계 엄격일치 원칙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품에 관한 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일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아까 뭐 사례 때도 나왔지만은 이 물품에 관한 명세 또는 기술이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에서 서로 신용장 조건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물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 매매계약 체결 시에 그 목적물, 물품의 수량과 뭐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물품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서 기술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상업송장이다. 아까 사례에서 나왔죠.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준비하는 서류이며,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자기 작성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익자가 됩니다. 이 수익자가 준비한 서류이고, 수익자가 기본계약에 따른 물품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서류로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목적인 물품의 기술과 관련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용장 통일규칙은 상업송장에서의 물품에 관한 상세가 신용장에서의 상세와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UCP 600, UCP 600 제18조 제10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치 요건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예를 들어 건포도를 레존이 아니고 슈리블드 그레이프스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물품을 표시하지만 우리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렇지만은 실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이한 용어로서 표현된 경우에도 엄격일치 원칙 위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상세는 신용장상에서의 상세에 모순되지 않으면 엄격일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모순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법문이 물론 이제 이게 영문이나 뭐 불문본으로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문으로 돼 있진 않지만은 이게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하고 모순되지 않는 것하고는 이제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 사물을 취급하는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물품에 관한 명세가 일치하는지 뭐 여러 서류를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상업송장의 기재는 보다 엄격하다. 다른 제3자 작성 서류에서의 물품 명세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 대금, 그러니까 매매 대금 상당의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신용장에서 제시될 것이 요구된 서류 중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엄격일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신용장이 원래 발행된 선화증권 2통을 모두 제시할 걸 요구하였으나 한 통만을 제시한 때는 엄격일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 그렇죠? 또한 신용장이 다른 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환어음을 제시하라. 이 서류 조건으로 붙어 있다. 우리 언제가 봤죠?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용장이 일남 후 정기 출급식 환어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남 출급식 환어음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엄격일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 보증신용장은 지급을 위해서 불이행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보증신용장은 스탠바이를 시고 대금 지급 관련한 신용장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제 그 기능, 그러니까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신용장과 동일한데요. 그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불이행 확인서의 내용도 보증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신용장의 주문번호인 -0046 언급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때 후에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이 주문번호를 -0060, -0064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익자가 -0046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번호만 언급한 경우에는 엄격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이제 0046 원래 그 주문번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새로운 번호에 이렇게 로 변경되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보증신용장에 관한 것인데요. 예, 이게 지금 대금 지급,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지급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신용장인데요. 뒤에 뭐 신용장의 뭐 종류 부분에 나오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3년도 판례인데요. 신용장 첨부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용장 첨부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엄격한 합치를 요구하는 것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및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 위임받아서 복위임 관계라고 그랬죠. 개설 의뢰인 개설 은행을 통해서 매입은행은 신용장 사무를 수임받은 자입니다. 복위임 관계 있고요. 근데 이 엄격일천칙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에 지장이 없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경미한 것으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 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뭐 이 판례 문구고요. 이 법률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건대 우선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조자 발행, 제조자 발행의 품질 검사 증명서는 객관성이 결연되어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품을 통관하거나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서류도 아니어서 그 세 통 중 사본 2통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행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을 위험도 없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도 그 흠결로 인하여 상품의 인도나 기타 업무 처리에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문면상 불일치한 것 같아요. 세 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사본 2통이 흠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으로 뭐 당연히 서류 조건이죠. 이 품질 검사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제조자 발행의 품질 검사 증명서. 보통 품질 검사 증명서는 공인된 검사 기관에 의해서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 자체부터 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뭐 이렇게 봤네요. 그래서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제조자 발행의 품질검사 증명서 3통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가로 열고 이제 카피 사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 조건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원 신용 위 신용장 통일칙 제 20조 C양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본의 서류를 카피즈라고 표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 통의 원본 이외에는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지시하여도 무방하고 그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죠.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품질 검사 증명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는 은행이 제출된 원본을 복사하여
두통의 상본을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로 보여져 이를 가지고 신용장 조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좀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이게 뭐 전혀 신용장 조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지급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와 관계없는 신용장 조건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소위 그 신용장 조건은 서류 조건이어야 합니다. UCP 예, 신용장 통일직상 서류 조건만이 조건이고 그 외의 조건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거래 실무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시되어야 하는 선적 서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비서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관계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신용장을 무효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개설은행이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기본계약과의 연계는 독립성 원칙에 반하고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 수익자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개설은행이 지급한다. 이거는 신용장 본질에 반하는 조건이죠. 뭐 서류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보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용장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신용장에 적용되는 엄격일치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어음법에도 뭐 유해적 기재사항, 뭐 무익적 기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음법 공부하시면은 이제 아시겠는데요. 뭐 유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장 통일직 제4조 B항은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기본계약의 사본이나 견적송장 등을 포함하려는 개설 의뢰인의 시도를 저지한다. 규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인 신용장 독립성 유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계약과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저지해야 됩니다. 기본계약과 신용장 법률관계는 엄격하게 절연된다. 절연된다라는 건 제가 뭐 계속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을 끊는단 말이죠. 뭐 이혼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요즘 뭐 졸업 뭐 기본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그 기재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신용장을 무효로 해버리는 그런 기재사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둘째, 신용장 조건이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은 서류 자체와는 상관이 없지만 모든 신용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히 유효하다. 따라서 신용장이 요구한 시간과 장소에 일치되지 않게 제시된다면 그 제시는 일치하는 제시가 되지 못한다. 이 서류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뭐 신용장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그 기재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과 장소 이외의 경우로서 신용장 조건이 신용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조건은 아닌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물품을 건조된 지 15년 이내의 선박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거나 뭐 서류 조건이 아니고요. 비서류적 조건인데 이게 신용장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그러한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무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10월 31일 이전에 도착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신용장에 그에 일치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때는 은행은 이러한 조건을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이건 서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신용장을 처리하고 조건에 일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79년도 5월 8일, 좀 오래된 판례네요.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화한신용장에 관한 통일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하면 화한신용장 운용에 있어 관계 당사자는 관계 서류에 관하여 단지 외관상으로 신용장 조건상의 문면과 서류의 문면이 완전히 합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조사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문면상 형식적 조사고요. 다만 이제 신중하게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 등에 관하여 조사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서류상에 표시된 물질의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이나 상품의 인도, 상품의 가치 또는 실제 여부나 관련자의 성실성, 지급 능력, 이행 능력의 의무 등의 사항에 관하여도 조사할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위 각 환어음의 매입, 결제 등의 조건을 지시한 당의 각 신용장의 문헌 자체가 위 남도산업의 물품 수령증을 요구한 외에 작성 명인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소명 등의 다른 지시 조건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물품 수령증, 이 이제 신용장 조건, 물품 수령증 서류죠. 뭐 물품 수령증 원본 일통이랄지 서류 조건이니까 뭐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위 각 물품 수령증이 원고은행에 인감 및 필적 신고가 되어 있는 대표이사 손모수의 명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원고은행으로서는 신용장의 지시 조건에 대한 조사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물품 수령증의 발행 연원일이 거래의 편의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거나 발행회사 또는 수익회사의 실질적 경영주가 그 무렵 구속되는 등 신용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 하여 이와 같은 물품 수령증이 동종의 거래상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규성 내지 상태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입은행에게 작성 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을 조사하고 실제 그 기재노무과 같은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원고은행에 인감 및 필적 신고가 되어 있어서 물품 남도산업 대표이사 손모수의 명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은 남도산업의 물품 수령증을 수리한 것이죠. 매입한 것입니다. 조사 의무를 다한 거예요. 뭐 이 물품 수령증의 발행 연원이 거래 편의상 공란으로 되었다든지 뭐 등등 이런 정황은 그 물품 수령증의 적격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조사하면 되고요. 매입은행이 뭐 작성명인 대표자 자격이 있느냐, 뭐 이게 보면은 뭐 신용이 악화되고 그랬으니까 뭐 좀 말썽이 있었겠죠. 특히 뭐 그 기재 내용과 같은 물품을 수령하였는지 이런 것들은 그 은행의 신용장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의 조사 의무 범위에 전혀 포함될 수 없습니다. 79년도 판례를 봤고요. 2001년도 판례를 볼까요? 피고는 위 쟁점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forced due date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서 통일칙 제13조 시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위 쟁점 조항은 기왕에 발생하여 현재 확실하게 존재하는 조건이 아닌 소외 SK 채무 불이행이란 장래에 발생한 불확실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forced due date라는 문구 하나만을 독립하여 이를 불확실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고, 위 쟁점 조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통일규칙 제13조 시항에 하여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 First due date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뭡니까? First due date는 서류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결국 무시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 non-documented condition. 그러나 통일규칙 제13조 시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비서류적 조건이 모든 경우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개설 당시 당사자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비서류적 조건도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하면 유효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일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쭉 그에 관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지급 조건인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돼야 한다 하는 조항에서 forced due date 아까 나왔죠. 원어로 어떻게 됩니까? 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카운터 뭐 은행 창구인가요? From your forced due date. 이게 뭐 서류 조건이 아니라 무시되어야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 거래에서 이게 계속 서로 합의하에 인용이 돼 왔고, 이게 명확하다라면은 이제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란 조항에서 your first due date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소의 SK 채무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이 first due date가 뭐냐, 이에 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피고는 위소의 SK가 최초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위소해인에게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고 다툰다. 이 기산점이 되는 이 first due date가 뭐냐? due라는 건 이제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제 더 이상 그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그날로부터 그날을 의미하고 그날로부터 30일이다.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피건대 위 your first date 의미가 위 두 가지 주장 일자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의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이 사건은 이제 보증 신용장인 것 같아요. 보증 신용장도 비서류적 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것이죠. 보증 신용장. 이 due date가 이게 어떤 날이냐, 명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소위 회전신용계약에 한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한 이 사건 신용장에 피고가 first due date로부터 30일이라는 조건을 기재하면서 first due date란 어떤 의미인지 신용장 자체에 완전하고 명확히 기재한 바 없다면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지만 이게 모호해서 무효고요. 따라서 뭐 30일 이후에 뭐 제시되든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 RC 보증신용장이 개설된 사례에서 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보증금 지급 청구가 있고, 그러니까 피고는 그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인 것 같아요. 뭐 원고는 채권자겠죠. 기본계약, 건설 공사 도급계약이면은 그 도급인랄지 뭐 이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기한은 조건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무시되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2013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 거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참을 요한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국제표준은행 관행 등과 같은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용장 조건을 기재한다. 만일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나 모호하여 신용장 규칙이나 국제표준은행 관행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에 따라 요구서를 갖춰 제시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는 자신이 내심으로 의도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 조건이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에 대해서 다툴 수 없어요.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14조 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한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지정은행, 뭐 확인은행, 뭐 개설은행, 이 지정은행은 이제 매입은행이 되죠. 이런 은행들은 결국 이 신용장 거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제 개설은행, 그리고 더 종국적으로 이제 개설의뢰인, 이 신용장 대금 지급에 관해서 최종적인 의무자가 되죠.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이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화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으로 운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화증권을 제시할 것, 이게 요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서류 간에 모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거래의 어떤 인테그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시돼야 되겠죠. 신용장 개설은행은 앞서 본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 2항 아요 및 국제 표준은행 간의 제20조 A항 1호 아이오가 아니고 1호네요. 1호 및 국제 표준은행 관행 제9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 조건에 합치한 서류로서 수리해야 하고, 적격성 있는 서류, 이것이 UCP하고 뭐 ISBP 그러니까 UCP에 있고요. ISBP 국제 표준은행 관습에 따라서 수리할 그런 표준 관행이 있죠. 거기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화증권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화증권의 문헌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화증권의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화증권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화증권의 문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화증권의 문헌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대리,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해서 선화증권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 선화증권 문헌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면 그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이러한 선화증권은 제6차 개정 신용총자규칙
UCP 600이죠. 제20조 2항 1호 및 국제표준은행 관행 제94조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 서류 중 하나로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경우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 통일치 및 국제표준은행 관행 등에 따라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계약과는 별개인 송화인과 신용장 개설은행 간의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요구되는 준수사항이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서명 부분이 신용장 통일칙 및 국제표준은행 관행 등에 부합하는 제보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인 송화인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점검하고 불일치한 사항이 있으면 운송인들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선적서류고요. 특히 송화인 그러니까 나중에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란 명칭이 있지만 이게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해서 선화증권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명이 없고요. 대리인의 서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엄격일치 원칙 물론 이제 이 선화증권은 타인 작성 서류이긴 하지만요. 이 매우 중요한 선적 서류죠. 그래서 결국 불일치한 선화증권, 적격성 없는 선화증권이 됩니다.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선화증권이 되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09년도 판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대금 지급을 강제하면은 그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죠. 그 모호한 그러한 선화증권으로 물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2009년도 판례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37조 B항이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신용장 통일칙이 적용되는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이 스위프트라는 건 뭡니까?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입니다. 이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된 신용장 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신용장 대금의 10% 범위 내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이 유리와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여 신용장 개설 당시에 단위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용장의 부가 조건으로 가격 조항을 두어 신용장 개설 무렵의 일정 기간이나 시점은 국제 유류 시장에서의 고시 가격에 따라 단위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물품의 가격 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이 있고요.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신용장 금액의 증감을 고려하여 신용장 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 조건의 신용장 금액은 가격 조항에 기한 어떠한 증가 감소도 수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을 추가적 변경 없이 그러니까 부가 조건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증감한다. 규정하게 된다. 이 부가 조건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추가 변경 없이 자동적으로 증감한다. 뭐 이런 부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의 그 조건들이 명확하게 부과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이름의 기준이 될 뿐 가격 변동이 하나의 신용장 조건이 돼요. 화물의 실제 단위 가격과 수량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용장 대금은 신용장 개설 후 가격 조항에 따른 단위 가격의 증감과 실제 선적 수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렇죠. 가격이 지금 부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에 이와 같이 가격 조항과 실제 수량에 의해 산정된 신용장 대금의 신용장 대금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한 이게 100 몇 프로입니까?
그 10%? 10%를 초과했나요? 10%? 1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도 교재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쳐야 한다고 하여 작고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뭐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아까 나온 부분이죠. 신용장의 상품 명세와 송장의 상품 명세는 경유 원산지 대만 또는 경유 원산지 일본으로 상품 명세와 원산지 기재가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반출 지시서의 상품 명세는 코리안 가스오일 0.043% 설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반출 지시서의 상품 명세 기재는 신용장은 상품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표시되는 것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 반출 지시서는 제3자 작성 서류니까요. 신용장 상품 명세와 모순되지 않으면 됩니다. 상업송장은 자기 작성 서류니까 보다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량 부분도 뭐 신용장 조건에 위반되지 않고요. 지금 뭐 상품 명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관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신용장 관련 서류 자체가 다른 신용장 관련 서류와 바뀐 것인지 여부까지 조사 점검할 의무는 없다. 예, 이런 부분까지 조사 점검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여러 건의 신용장 관련 서류를 같은 날 송부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관련 서류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용장 조건과 바뀐 관련 서류 명세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불일치한다는 것을 하자로 내세워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신용장 관련 사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좀만 주의를 기울이면 일부가 뒤바뀐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 그 뒤바뀐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은 신용장 조건과 그 관련 서류 명세가 다 뭐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가격이랄지 상품 명세랄지 그렇다면은 이게 지급 거절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용장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시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